첫 문장은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는 은호배도 가를 수 있어요. 고성이가 던진 이 말은 위협이 아니라 절박함의 다른 이름이었는데요. 듣는 순간 김순희의 손이 떨렸고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신 채 한동안 내쉬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과해지면 칼이 되고 책임이 과해지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럼에도 각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 편의 사랑을 주장해야 하는 시간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순희는 그 자리를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스스로에게 설명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은 지은호를 버리지 않았고 하루하루를 쌓아가며 보호했고 지금까지 온몸으로 막아냈다고요. 그래서 고성희의 말 한 줄이 단지 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는 공포로 들렸습니다. 김순희는 오랜만에 낡은 서랍을 열어 과거의 진료비 영수증, 학교 통신문, 보육원 서류 사본을 꺼내 한 장씩 펼쳤습니다. 종이마다 묻은 얼룩이 마치 흉터처럼 보였는데요. 그 흉터 위에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나도 엄마인데요. 나도 엄마였습니다. 그러고는 펜을 들어 메모지에 짧게 적었습니다. 의료윤리 자문, 법률상 동의 절차 확인. 감정과 별개로 절차를 확인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싸우되 무너뜨리지는 않겠다는 경계선이었습니다. 고성희는 반대로 더 깊은 절벽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병원 상담실 문이 닫히자마자 의사에게 추가 검사를 요청했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과거 치료 이력 공백을 먼저 꺼내놓았습니다. 숨기지 않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 미뤘던 겁니다. 아이를 잃어버린 이후로 스스로를 직면하는 일이 늘 두려웠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수치상 위험도가 올라가지만 진행 가능성은 남아있고 다만 공여자 본인의 회복과 정신적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설명은 냉정했지만 그 냉정함이 오히려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상담실을 나오며 고성희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은호야, 내 말이 너무 심했지? 라는 문장을 몇 번이고 적었다 지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 쉬운 듯 가장 어렵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두 사람의 사이에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문장을 복기했습니다. 검사를 받겠다. 하지만 내 삶의 순서를 지키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 법률상 동의 구조와 병원 내 윤리위원회 절차, 공여자 심리상담 가이드라인을 스스로 찾아 읽었습니다. 절차를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드는 편이었고 이해가 깊어질수록 타인의 말에 덜 흔들리는 자신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창가에 기대어 앉아 한 문장을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엄마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나를 사랑했는데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랑이 타인을 밀어내지 않도록 균형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되 다투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AP 차점 발표 이후 쏟아지는 가격 경쟁 실패라는 피상적 분석에 맞서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지역 파트너십, 스토리 기반 설계, 유지관리 생태계까지 묶어 후속 협력 제안서를 작성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투자조합 설립을 위한 법률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박성재는 그런 지역에게 사실을 던졌습니다. 후속 제안 받아줄 창구를 확보했어. 하지만 타이밍은 한 번뿐이야. 내가 지금 병원에 더 붙어 있어야 하면 내가 사업 쪽을 더 맡을게.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이번엔 내가 이기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래 가려는 거야. 말은 담백했지만 그 담백함 속에 오랜 패배감과 자책을 건너온 사람이 쥔 결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클라이맥스는 말의 폭력을 넘어서 제도의 폭력이 다가왔을 때 찾아왔습니다. 병원 내 윤리위원회 예비검토 의견서에 공여자 설득 과정에서 제3자의 영향력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표면상 보호를 위한 문장 같았지만
실제론 지은호의 결정을 자율성 결여로 의심하는 칼끝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문구는 김순희에게는 다행이었고 고성희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김순희는 눈을 감고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 문장이라면 내 딸을 한 번 더 지킬 수 있겠다는 안도와 함께 내가 내 딸의 선택을 가볍게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고성희는 메모를 꾹꾹 눌러 적었습니다. 나는 설득하지 않았다. 다만 두려웠다. 두려움이 큰 목소리로 나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감정을 다스렸습니다. 지은호는 이 의견서를 가장 늦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의견서를 덮고 아주 천천히 물을 마신 뒤 2줄을 적었습니다. 이 결정은 강요가 아닙니다. 저는 저를 지키는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위원회에 제출할 공여자 자필 진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맥스는 말의 칼날이 진짜 칼날로 오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커뮤니티를 타고 고성희의 발언이 자극적으로 왜곡되어 퍼졌고 배를 가르겠다는 문장이 공여자 강요의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낯선 시선이 늘었고 인터넷에는 양모와 친모를 겨냥한 무책임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재가 서둘러 사실 확인과 악성 유포 대응을 진행하는 동안 지은호는 뜻밖에도 가장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고 휴대폰을 비행기 모드로 바꾼 뒤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타인의 말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겠다는 선택이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김순희와 고성희에게 각각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 때문에 서로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결정을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간단한 문장 2줄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문장 앞에서 누구도 더 이상 내 사랑이 더 크다고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클라이맥스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왔습니다. 오래된 보육원의 기록 보관 창고가 정리되면서 실종 당시 지역 병원의 소견서 사본이 새로 발견된 것입니다. 담당자 서명이 희미했고 도장이 겹쳐 찍혀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이의 혈액형 기록 미확정이라는 문구가 빨간 잉크로 표시돼 있었고 아래쪽엔 어머니 추정인으로 급히 기재된 이름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복사본을 받아들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김순희 역시 이 문서를 보고 오래 숨을 참았습니다. 문서는 과거의 실수를 드러냈고 동시에 현재의 오해를 풀 실마리도 제공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같은 자리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말은 적었고 서로의 호흡이 길었습니다.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 대신 서로에 대한 공격은 멈춰주세요. 저를 위한 일이면 제 방식대로 하게 해주세요. 고성희는 고개를 끄덕였고 김순희는 한참을 참고 있던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합의는 승패가 아니라 멈춤이었고 멈춤은 때로 가장 어려운 용기였습니다. 이 와중에 이지혁의 후속 제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P는 차점에게 공동 실행형 파일럿을 제안했고 지역 커뮤니티 하우징과 공공의료 편의 개선을 묶은 소규모 프로젝트를 함께 검토하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숫자로는 작은 제안이었지만 의미로는 가장 큰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신호였으니까요. 미팅 자리에서 지혁은 숫자 대신 사람의 이름을 먼저 꺼냈습니다. 현장 청년, 경력 단절 경비, 야간 간병인, 미술 치료를 배우는 아이들. 그들의 동선과 습관, 저녁 시간의 피로를 설계 언어로 바꿔 설명했습니다. AP 실무진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까지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지혁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수익 모델이라서요. 우리가 파는 건 구조물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이거든요. 준비된 문장 같았지만 그 문장은 그가 지난 시간을 버티며 얻은 자기 정체의 요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밤, 병원 복도 끝 의자에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지은호는 앞으로의 검사 일정과 휴식 계획을 적은 표를 건넸고 김순희는
그 표를 받아 달력에 옮겨 적었습니다. 고성이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같이 봐도 될까요? 김순희가 잠시 고개를 들어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호가 괜찮다면요? 지은호는 두 사람의 손등을 번갈아 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같이요. 같이 가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세 사람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할 것이 산더미였지만 오늘만큼은 걸어갈 수 있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엔딩은 결정을 유예합니다. 윤리위원회 최종 의견 회람 공지가 뜨고 그 아래에 공여자 자율성 확인 완료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동시에 AP에서 파일럿 공동 실행 승인 메일이 도착하고 현장 파일럿 91이라는 제목이 보입니다. 카카오톡에는 박성재의 메시지가 짧게 뜹니다. 90일이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그 순간 병원 안내방송이 울리고 간단한 침묵 후 스피커에서 음악이 흐릅니다. 지은호는 한 번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 웃습니다. 김순희와 고성희도 같은 방향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서로 다른 기도를 같은 말로 속삭였기 때문입니다. 제발 오늘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화면 밖에서 이지혁이 메모장에 한 줄을 적습니다. 사랑은 선택의 총량이 아니라 선택을 견디는 힘. 그는 펜을 덮고 휴대폰을 들어 한 통의 전화를 겁니다. 은호 씨, 내일 파일럿 첫 현장 같이 가요. 그리고 저녁은 제가 살게요. 약속 지켜야죠. 대답은 짧았지만 선명했습니다. 네, 같이 가요. 다음 장면을 여는 문장은 충분히 준비됐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배도 갈라지지 않도록, 누구의 마음도 다시 찢어지지 않도록 서로의 자리를 조금씩 넓혀가며 나아가야 할 90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병원 복도를 따라 천천히 번져들던 아침이었습니다. 수술 이후 2주가 지났지만 아직 모두가 긴장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회복실의 공기는 언제나 희미한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침묵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고성희는 매일 오전이면 물리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의사의 허락 아래 조금씩 걷기 시작했는데요. 그녀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 안쪽의 묵은 죄책감이 조금씩 흩어지는 듯 했습니다. 거울 속 비친 자신의 얼굴은 이전보다 훨씬 늙어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덜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무섭고 고마운 일이었네. 지은호는 병실 옆 작은 창가에서 하루 대부분을 보냈습니다. 수술 이후 자신의 몸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체감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엄마에 대한 감정의 복잡함이었습니다. 고성희를 볼 때마다 여전히 미묘한 서운함이 남았고 김순희를 볼 때마다 미안함이 따라붙었습니다. 사랑이 늘 상처와 함께 오는 이유는 그 안에 포기하지 못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일기를 쓰듯 노트북을 열어 몇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두 엄마의 시간을 동시에 살아간다. 한쪽은 미안해서, 다른 한쪽은 고마워서.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진짜 내가 있다. 그 문장을 적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지나간 시간을 보내는 일이라는 걸 이제는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김순희는 조용히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그녀는 한동안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딸이 깨어있는 동안은 나도 깨어있어야지라는 말이 입버릇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간병인과 교대하듯 병실을 오가며 지은호의 체온을 확인하고 음식 메뉴를 꼼꼼히 고르고 고성희의 회복 상태까지 챙겼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순희 씨가 너무 희생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희생이 아니라 내 몫이에요.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엄마라 부를 때까지는 나는 여전히 이 아이의 울타리로 남아야 한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AP 파일럿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이지혁은 새로운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일부 이해관계자들이 사회적 프로젝트라는 명목을 상업화하려 들었고 그 과정에서 지혁의 팀이 의도치 않은 공격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 중심 설계라더니 결국 이미지 마케팅이잖아라는 비난이 온라인상에 퍼졌고 언론은 이를 이중성 논란으로 포장했습니다. 박성재는 밤새 데이터를 모으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지혁은 그 와중에도 팀을 다독였습니다. 진심이란 건 말보다 오래가요. 우린 보여주면 돼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단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며칠 후 병실에 들른 지혁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성희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많이 회복되셨다니 다행입니다. 덕분이에요. 이지혁 씨도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네요. 요즘 좀 시끄럽죠.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이 일은 누군가 욕을 먹어야 바뀌는 일이니까요. 그 짧은 대화에서 묘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잠시 지혁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은호 씨는요? 오늘은 회의가 있어서 못 봤어요. 대신 제가 안부 전하러 왔어요. 그 대답에 고성희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 참 닮았다는 생각을 해요. 다들 자기 상처를 숨기려 하지만 은호 씨는 그 상처로 사람을 감싸는 법을 아네요. 지혁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그토록 그녀에게 마음이 끌리는지를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은호는 늘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려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AP 회의 결과 나왔어요. 본계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생겼대요. 정말요? 응.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근데 문제는 내부 반대가 좀 심하대요. 왜요? 우리 팀이 너무 비효율적하대요. 사람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지은호는 한참을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효율적인 게 꼭 나쁜 건 아닌데요. 진심이란 게 그렇잖아요. 돌아가더라도 결국 닿아요. 그 말에 지혁은 웃었습니다. 그 말, 내 대신 회의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밥 사주셔야죠. 약속했잖아요. 이번엔 꼭. 하지만 그들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병원에 예기치 않은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고성희의 남편 그리고 은호의 법적 아버지로 등록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회색 정장을 입고 의사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누락됐다면서요? 그럼 제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의사는 당황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병실로 전해졌습니다. 김순희는 손에 쥔 물컵을 떨어뜨렸고 지은호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고성희는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병원 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의료윤리위원, 병원 변호사, 세 가족이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이혼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본인 상태를 속이고 수술을 진행했다면 법적으로 책임이 따르겠죠. 그 말에 김순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책임이요? 그 책임을 왜 딸에게 묻습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요? 나는 내 가족을 지키려는 겁니다. 당신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살리려는 거라고요.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은호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가족 속에서 정작 자신은 한 번도 주어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구원으로만 불렸던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지혁이 병원 앞 벤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왜 늘 누군가를 대신해 살아야 하는 걸까요? 누굴 대신하는 게 아니라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더 어렵죠. 그 말에 은호는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지혁 씨가 저 좋아했나 봐요. 어려운 사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이 늘 제일 멋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조용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각자의 불안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은호의 건강 상태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의사는 간 수치가 일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김순희와 고성희는 동시에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그 순간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서로를 원망하던 시간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고성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순희 씨, 이제 그만 싸워요. 이 아이는 우리 둘 다의 딸이에요. 순희는 눈을 감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같이 지켜요. 그 짧은 합의가 병실 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혁에게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AP 파일럿, 본계약 승인. 그는 화면을 오래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시에 휴대폰에 도착한 또 하나의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은호. 내용 우리. 이제 진짜 시작해볼까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눈빛이 조금 더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오릅니다. 90일의 약속 중 아직 47일 남았다.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사랑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모두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한 용기가 세 사람의 인생을 조금씩 구원하기 시작했습니다.